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김기훈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유명해지기 직전인 97년에 그 선생님이 하는 한 6, 7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 과외를 저희 어머니는 저를 포함해서 팀을 만들어서, 저는 그거를 97년에 유명해지기 한 5, 6년 전에 저는 그 선생님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좋은 학원이나 좋은 과외 선생님을 알아온 루트가 항상 어땠냐면,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석이고요. 이제 의사이자 치과 의사로서 서울 강동구 쪽에서 치과와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준석 TV라고 이제 교육이나 진로 쪽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냥 제 일상을 얘기하는 유튜버도 소소하게 작지만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공부만 하는 범생이었어요. 뭐 당구장을 간다든지 PC방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교실 제일 앞자리에서 시작할 때 끝때까지 공부만 하는, 그래서 이제 같은 반 학생들이 보면 걔는 정말 공부에 미친 애구나, 범생이구나 생각할 정도의 학생이었고, 이제 과학고를 가면서부터는 사춘기도 좀 고1 때 저는 늦게 온 편이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안 하거나 못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공부하는 시간이 반 이하로 줄었어도 공부를 잘하는 법을 이미 알게 됐기 때문에 공부는 계속 잘하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놀고 싶어하는. 그쵸. 고1 때부터 이제 과학고로 가면 서울과학고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또 했거든요. 토요일 날 한 오후 2, 3시나 돼야 집에 왔거든요. 하지만 집에 와서도 부모님이랑, 특히 어머니랑, 엄마랑 대화를 거의 안 했죠. 고1 때 사춘기가 오면서 엄마가 방에 들어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내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엄마가 문을 열면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엄마 과일 주려나 아니면 뭐 엄마 나 공부하고 있어 이랬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이상하게 엄마가 싫어지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엄마가 너무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물론 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공부만 했다, 이런 좀 원망 아닌 원망을, 그렇게 공부만 해서 미웠던 제일 큰 존재는 저였는데, 제가 미웠어야 되는데 저를 미워하긴 싫으니까 엄마를 되게, 내가 엄마 때문에 중학교 때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공부만 너무 했다가 고1 됐는데 과학고 친구들 중에서도 저는 제일 뭐라 그래야 되나, 공부를 많이 한 쪽이었거든요. 엄마랑 고등학교 3년 동안 대화를 거의 안 했었어요. 저는 제가 유튜브나 제가 낸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만 해도, 제가 아까 어머니를 싫어했다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사춘기 때 싫어했던 거고, 공부적으로 저는 항상 어디를, 어느 채널에 가든 책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학력의, 화려한 공부 학력의 80%는 엄마의 덕분이고 내가 한 건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아무리 공부에 재능이 뛰어나고 천재여도 20살 이전에는 또 영어를 잘하는 아이여도 영어를 혼자 집안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 영어 공부할 시간에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거나 TV를 보거나 뭐 요즘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보거나 훨씬 더 즐거울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 학생한테 적절하게 놀게도 하고 어린애들이랑 나가서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어렸을 때는 10대 때 모를 때 하면서도 자리 책상머리에 앉아서 영어 공부를 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 그중에서도 어머니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됐던 건, 제가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나 자각이 없었을 때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좋게 받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저를 채찍질하고 말로 얘기를 하셨던 저희 어머니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타고난 아이의 재능보다도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부모님도 공부를 잘했을 거야. 물론 유전적으로는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나 뭐 의사여야 아이가 좀 더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의외로 저는 이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의외로 서울과학고나 서울대 의대나 서울대 치대 온 학생들 중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은 학생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물론 뭐 한 50% 정도는 부모님이 의사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서울대거나 이런 애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고졸이거나 심지어 어머니가 고졸인 경우는 너무 흔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고졸인데 정말 천재거나 아니면 뭐 서울대 의대에서도 공부를 잘하거나. 그래서 저는 막 공부는 재능이라서 공부 잘하는 아이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뭐 서울대나 뭐 의대나 나왔다, 저는 그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그러니까 반이 틀렸다는 건 사실은 편견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또 뭐 이런 편견도 있죠. 부모님이 학원에 미친 듯이 보냈겠지. 서포트를 막 돈을 막 엄청 써서 뭐 유명한 대치동 학원에 보내거나 뭐 유명한 과외 선생님 붙였겠지. 사실 이거는 더 큰 편견이에요. 당연히 뭐 동네에 있는 학원이나 아니면 요즘처럼 뭐 인강이 워낙 집에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인강은 열심히 들었지만, 그렇게 부모님이 자식 교육에 돈을 많이 쓴 학생들이 꼭 공부를 잘하냐? 오히려 안 그런 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왜냐면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대치동의 수많은 학원 중에 제일 좋은 학원에 데려가서 뭐 수학이든 영어든 과외를 시켰고, 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김기훈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유명해지기 직전인, 그러니까 아마 2000년대 초중반에 메가스터디가 생기면서 그분이 엄청 유명해졌지만 97년에 그 선생님이 하는 한 6, 7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 과외를 저희 어머니는 저를 포함해서 팀을 만들어서, 저는 그거를 97년에 유명해지기 한 5, 6년 전에 저는 그 선생님 수업을 들었거든요. 되게 영어 잘 가르쳐서 그 선생님이 가져왔던 책이나 그 선생님의 교육 방식 때문에 제 영어 실력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그때 저랑 같이 과외를 받았던 서울과학고 친구들도 수많은 영어 선생님을 만났지만, 학원 강사나 과외 선생님을 만났지만 그 김기훈 선생님 되게 잘 가르친다는 얘기를 다 이구동성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정보를 얻었던 루트는 그거였죠. 공부 잘하는 선배 어머니들이랑 친해져서 그분한테 그걸 소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좋은 학원이나 좋은 과외 선생님을 알아온 루트가 항상 어땠냐면, 그러니까 제가 뭐 1학년이면 2학년 선배들이랑 뭐 하여튼 어머니 회나 육성 회나 이런 걸 하면서 그 어머니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을 아들로 두고 딸로 둔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막 인터넷에 어떤 강의가 좋나요? 뭐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중1이다. 그러면 분명 어머니 회나 그런 게 분명 학교에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머니 회 나가는 겁니다. 회장으로 안 뽑혀도 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어머니들끼리 모이는 회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회의 같은 데 나가면, 창관 수업 같은 데 가면 분명, 아니면 그런 거죠. 심지어 윗학년이 아니어도 우리 반에 창관 수업을 가죠. 우리 반 1등이 누군지는 대충 압니다.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면, 애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그 어머니한테 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제 아들이 영어 성적을 좀 올리고 싶은데 혹시 예를 들어서 1등이 뭐 저라고 합시다. 준석이가 다니는 영어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을 좀 소개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해서는 알려줍니다. 특히나 학년이 다르면, 뭐 경쟁자가 아닌데, 오히려 뭐 같은 반이면 좀 주저할 수도 있겠지만 주저하지도 않죠. 왜냐면 2등이 1등을 물어보면 주저하겠지만 한 10등인 애가 가가지고 어머니가 1등인 애한테 물어보는데 뭐 걔가 영어 잘하게 된다고 1등 자리를 위협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옛날도 지금도 공부 잘하는 아이의 어머니, 제일 좋은 건 1년이 선배, 제일 정확하죠.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이, 학부모건 학생이건 정말 비싸고 유명한 학원 수업이나 과외 선생님의 수업을 예를 들어서 3시간을 들으면 나는 그 3시간 수업이 다 내 것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공부는 그 수업이나 과외가 끝나고 나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비싼 유명 강사, 1타 강사의 수업을 토요일날 6시간을 듣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많은 공부를 잘 안 해보거나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원에서 너가 6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 좀 집에서 쉬어라. 6시간의 수업을 들었으면 최소 6시간 이상의 자습을 해야 그 6시간의 비싼 강의가 온전히 그 학생의 실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6시간이 아니라 6시간의 강의는 되게 축약돼서 밀도 있는 얘기들이 6시간 내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땐 최소 12시간, 2배 이상은 공부를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어떠냐면, 저도 그랬지만 정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실력을 기르고 싶은, 지금은 영어를 잘 못하는 하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영어 1타 강사 수업 2시간을 들으면 적어도 4시간, 아니 6시간, 8시간을 집에 와서 그 내용을 필기한 거를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유명한 1타 강사 선생님은 5분 동안 떠든 얘기를 정말 20분, 30분 동안 곱씹어보면서 반복해야 진짜 그 내용이 자기 실력으로 이어져서 점수 향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6시간 수업 들으면 나 6시간 동안 공부했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쉬어야지. 그러면 그냥 그 비싼 돈 안 내고 그냥 그 선생님이 낸 자습서 문제집으로 6시간 공부한 애보다 오히려 직접 비싼 돈 주고 직강한 애가 실력이 더 안 늡니다. 그냥 그 선생님이 쓴 내용 책을 보고, 학원 강의는 너무 비싸니까, 오프라인 학원 강의 직강은 비싸니까 안 가고 책으로, 인강으로 집에서 6시간 동안 자습한 애가 오히려 실력이 더 많이 늘어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좋은 과외를 받거나 직강을 해서 비싼 돈을 내서 수업을 들으면, 그 2시간 강의를 들으면 적어도 2배 이상. 그러니까 제가 2시간 공부한다는 건 저처럼 이미 상위권인 학생들 얘기인 거고, 정말 실력을 기르고 싶은 학생들은 4시간, 6시간을 자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 향상으로 연결이 되고 돈 낸 거에 돈값을 하는 거지, 그냥 6시간 수업 듣고 집에서 놀잖아요? 아니면 한두 시간밖에 자습을 안 해요. 걔는 그냥 돈 허공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막 1타 강사 수업을 듣고 막 과외 선생님을 붙였는데 왜 실력이 안 늘까요? 그냥 그것만 공부해서 그래요. 자기가 혼자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가지고 혼자 막 끄적여보고, 뭐 영어든 뭐든 끄적여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되새김질 해보는 시간을 안 가지면 실전에서 절대 실력 향상으로, 점수 증가로 연결이 안 되죠. 그냥 계속 많은 문제집이나 많은 문제를 풀리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나가면 바로 또 다음 책, 또 뭐 이 문제를 풀면 또 다음 문제 또 풀리고. 사실
진짜 실력은 어떠냐면, 제가 최근에도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했던 얘기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킬러 문제를 100문제를 심도 있게 100시간 동안 푸는 거랑 차라리 200문제를 100시간 동안 푸는 거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선생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수험생들 사이에서 유행은 100시간을 내서 킬러 문항 200문제를 푸는 게 더 낫다는 쪽인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를 푸는 시간보다 그 문제를 되새김질해서 그 문제를 심지어 맞추더라도 되새김질해서 분석하는 시간이 진짜 실력 향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떠냐면, 과외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학원 공부를 할 때도 어떤 과외가 좋은 과외고 어떤 학원이 좋은 선생님이냐면, 작게는 한 문제, 넓게는 한 문제집을 완벽하게 씹어먹게 가르치는 학원이나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학원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막 들리거든요. 옆에 학원에서는 옆에 과외 선생님은 지금 벌써 한 달에 문제집 한 개씩, 두 달이면 문제 두 개를 끝내준다는데 왜 선생님은 3개월 동안 지금 문제집 하나 가지고 계속하고 있나요? 빨리 다른 문제집, 다음 단계 문제집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막 학생들이 합니다. 내가 과외 선생님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학원에서 수강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려면 계속 A 문제집 끝나면 B 문제집, B 문제집 끝나면 C 문제집. 근데 그러면 정작 수박 겉핥기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해서 많은 문제집을 진도를 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로도 연결이 되냐면, 요즘에 막 선행학습을 막 1년, 2년이 아니라 막 3년, 4년 하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행학습을 추구하는 학원도 절대 좋은 학원이 아닌 거죠.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진도가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조기교육이라는 게 상대적인 의미의 조기교육이면 저는 분명히 받았죠. 왜냐면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 학생들은 이제 영어를 배우지만 학교에서,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수업 과목으로 영어를 안 가르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가 때부터 어머니가 영어를 과외를 받게 가르쳐줘서 영어를 일찍 배웠죠. 저는 뭐 요즘으로 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뭐 10대나 20대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 유치원에 다닌 셈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영어도 어떻게 보면 언어기 때문에, 저는 영어는 국어 실력, 그러니까 모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훨씬 더 빨리 잘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국어 실력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치원 시절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서 영어를 배우는 거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물론 영어를 어느 정도는 가르치는 게 좋지만 국어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고 국어 공부에 쏘는 시간을 훨씬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잘 보면 아직 한글을 쓸지 못하는데 알파벳은 쓸 줄 아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영어 교육이 점점 조기 교육이 되고, 오히려 영어를 일찍 배우고 한국말은 나중에 배워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언어 중에 영어를 먼저 배우고 한국말을 나중에 배울 수도 있는데, 한국말을 먼저 배우는 게 영어를 훨씬 더 잘하게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영어로 막 떠드는 학생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들으면 그거를 영어로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집에서 한국말로 배워서 2살, 3살 때 한국말을 먼저 하게 된 학생들이 5살, 6살에 영어 유치원에 가가지고 영어로 막 얘기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뭐 제가 교육학을 배운 건 아니지만 의대를 다니면서 두뇌의 그 활성 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건데, 영어를 머릿속에서 한국말로 바꾸고 나서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아직 한국말을 제대로 몰라요. 아직 제대로 한국말을 배우거나 문법이나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능숙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영어를 들어서 한국말로 바꿨는데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돼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앞에서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영어로 떠든들, 그 학생은 영어를 100%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훈육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교육은 알아도 교육과 훈육은 또 조금 다른 의미거든요. 이거를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도 국어를 100%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겁니다. 교육이랑 훈육은 조금 더 달라요. 근데 영어로 훈육으로 해석돼야 되는 어떤 단어를 썼어요. 영어는 교육도 훈육도 다 트레이닝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에 어떤 문장이 붙으면 이거는 훈육이라는 뜻에 가까운 트레이닝이 되고, 이거는 교육이라는 뜻에 가까운 트레이닝이 되는데, 그거를 훈육이라는 뜻인데 훈육이라는 단어를 아예 머릿속에 없어요. 국어를 아직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럼 그거를 교육으로 이해하는 순간 얘는 그 영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초등학교 한 1학년? 좀 많이 잡으면 2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영어는 그냥 알파벳 정도만 가르쳐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아직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막 영어 문장을 듣고 그걸 해석하는 공부를 한다? 그 국어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국어 실력이 아직 머릿속에 없을 겁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이 하는 영어 조기 교육은 사실상 헛수고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어 조기 교육을 하시려면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이면 어느 정도는 열심히 국어 공부를 했으면 이제 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영어 유치원에 사실상 다닌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초등학교 때 일찍 배웠던 영어는 별로 저한테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됐었어요. 기껏해야 알파벳 외우고 뭐 애플이나 뭐 이런 단어 몇 개 아는 정도, 발음 조금 좋아지는 정도, 그 정도였지 사실 저의 진짜 영어 실력 향상은 저의 국어 실력이 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요.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했던 영어는 사실상 지금 생각해보면 돈 낭비, 시간 낭비 훨씬 더 가깝지 않았을까. 지금도 이제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영어를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영어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다고 고민이 되실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려는 거는 역시 바로 앞에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영어는 결국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언제부터 이렇게 유창하게 쓰게 됐고 한국말로 된 뭐 글이나 신문 같은 데 있는 기사를 읽을 때 언제부터 이렇게 내용 파악이 빨라지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언제부터 그랬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사실 그 이유는 잘 돌이켜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은 부모님도 그렇고 TV나 책이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국어에 한글에 노출이 돼 있었던 거죠. 한국말이랑.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영어를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해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라는 그런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주면 여러분의 자제분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수학이나 과학과 달리 영어는 결국 잘하게 돼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 다른 뭐 아이는 벌써 영어를 뭐 이렇게까지 유창하게 하는데 우리 아이는 내가 뭐 학원도 안 보내고 영어 유치원도 안 보내고 가해도 안 시켰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될까? 영원히 영어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결국은 잘하게 됩니다. 전제 조건은 그런 거죠. 끊임없이 영어가 어렵든 실력이 빨리 늘지 않아도 끊임없이 영어를 접하고 공부하고 노력할 것. 오늘 제가 여기서 했던 얘기가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조금 더 영어를 빨리 잘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